조직검사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오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두 달 후에 2배, 3배 이렇게 커져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 소속의 정형외과 전문의 강현규입니다. 육종은 성인이든 소아든 또 우리 몸의 결합 조직, 그러니까 내장기관을 뺀 근육, 인대, 관절막, 뼈, 지방, 신경, 혈관 이런 조직들에서 생긴 악성 종양을 육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발생학적으로도 내장기관의 암하고는 서로 틀리고 통상적으로 중배엽에서 오리진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 소아 연령에서와 성인 연령에서의 큰 차이가 없어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슷하고 대신에 소아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 암종이 있고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육종, 암종이 서로 좀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면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소아 암의 한 해 발생률이 2023년 그 통계를 보면은 1,3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육종암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냐? 뼈에서 생기는 육종암은 한 100명, 그 다음에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는 육종은 한 120명, 통틀어 220명 정도의 한 해 발생률이 되는데요. 소아청소년암 1,300명 중에 220명이 육종이니까 즉 소아청소년의 암 환자 6명 중에 육종암 환자는 1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소아청소년기에는 육종암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육종하고 유익육종 이 두 가지의 암종은 소아에서 성인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거죠. 유전성 요인이 있는 것도 밝혀진 게 있지만 대부분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육종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암종들은 다 유전자 치료하고 타겟 치료하고 그 다음에 면역 치료하고 하는데 육종은 그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가 아직도 세포 독성, 머리 빠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치료제밖에 없어가지고 치료의 난항도 또 한편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하기 전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은 아이가 양쪽이 왔다 갔다 아픈 게 아니고 한쪽 부위만 또 특정 부위만 반복해서 아프다고 호소하고 또 뛸 때나 그런 때 아픈 게 아니고 쉴 때 또 잠잘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가 반복적으로 그 해당 부위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만져지거나 쩔룩거릴 정도의 통증 내지는 걷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할 정도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전문기관에 올 때는 사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별 고민 없이 진단 과정을 쭉 진행하는데 일선에서의 진단은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야겠죠. 그 병원에 CT나 MRI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그걸 촬영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 구분을 해야 하고 그게 어려우면 이제 조직 검사까지 결국은 가야 하는데 영상 촬영이나 뭐 문진하고 질문하고 진찰하는 데까지는 환자에게 커다란 위해를 주지 않으니까 다 좋은데 조직검사가 결국은 육종암을 컨펌하는데 꼭 필요한 건데 조직검사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바늘로 하는 세침검사, 하나는 저 같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털을 째고 일정 소량의 뼈에 구멍을 뚫어서 또는 뼈 밖으로 튀어나온 종양 조직을 채취해서 병리과로 보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오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바늘 방향이 혈관이나 신경 근처라면 그 주위를 따라서 퍼지기도 하고
또 칼을 대서 조직 검사했다면 그 부위가 다른 부위에 퍼지지 않도록 어떻게 실링을 잘 할 것인가가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 검사 후에 한두 달 후에 2배, 3배 이렇게 커져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조직 검사나 좀 이상한 근골격계 종양이 있고 육종암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손을 대지 말고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육종암으로 진단됐을 때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수술적인 면이 메인 치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약물 치료라도 해보자 해서 세포 독성 아주 강한 항암제를 쓰기 시작하니까 한 2배 정도 생존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 60-70% 생존율이 바로 그와 같은 정립된 프로토콜에서 나온 겁니다. 즉 수술 전에 항암 치료,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인공관절, 금속 종양 대치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메인이 되겠고요. 이 보시다시피 그냥 투박한 금속 덩어리입니다. 관절은 또 다른 금속, 코발트 크롬, 이것은 타이타늄 재질의 금속, 이것은 뼈에 박는 스템 부위인데요. 이 종양 뼈를 이만큼 절제해냈으면 그 부위에 쇳덩어리를 넣는 것이 가장 흔한 수술 재건 방법인데, 또 육종암 수술할 때 뼈만 절제하는 게 아니고 뼈 주위의 정상 조직까지도 같이 함께 제거하는 것이 치료 원칙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커다란 쇠를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합병증 우려가 굉장히 많고,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 밖에서 쇠가 만져지니까 그 부위에 물이 차고 터져 나오고 금속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시다시피 밋밋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연부 조직들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또 인대도 딱 봉합할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자에서 빼낸 건데 아직도 이 실이 남아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 실은 뭐냐면 여기에 양말천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그게 헤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서 그 양말천 같은 부위에 인대와 근육을 봉합하는 거, 아주 그런 식으로 이걸 재건을 합니다. 이것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언제 수술하겠다면 수술 전날 수술실로 델리버리가 되고 우리가 소독해서 쓰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골 재건 방법이 있는데, 소아에서 정상적인 자기 뼈를 절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종양이 있는 뼈 부위를 분절로 잘라내서 냉동 처리하고 열 처리를 하여서 다시 제 위치에 넣고, 이와 같이 기존의 금속 판이나 또 금속 막대로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양이 포함된 자가골 이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많이 파손된 부위의 뼈, 그것도 성인 뼈가 아니고 무른 소아 청소년 뼈를 넣다 보니까 이게 그냥 흐물흐물 녹아나고 또 골절이 되고 주변 뼈하고 붙지도 않고 또 무수히 많은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용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종골입니다. 동종골은 뭐냐면 안구 기증, 간 기증 이런 것은 있지만 뼈도 기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큰 대학병원에서 처음에는 그 카톨릭 재단의 서울 성모병원에서 본 뱅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의 뼈가 기증이 되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고, 그 뼈를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는 필요한 부위를 말하면 있다면 그것을 보내주고, 그것을 뼈의 결손 부위에 맞게끔 잘라내고 재단하고 또 갈아내고 해서 여기에 딱 끼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런 금속을 이용해서 뇌고정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동종골 이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동종골 이식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소아청소년기에 기증자 뼈가 있겠습니까? 다 성인뼈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서로 미스매칭이 되고 또 약간 크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재단을 해야 하는데, 그 재단하는 과정에서 아칫 잘못하면 또 이게 짧게 되고 또 갭이 생기고
골 유압이 잘 정상뼈하고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골절되고 파손되고 또 아까 자가골처럼 2차적인 수술, 3차적인 수술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소아 6종의 치료 원칙은 치료 목적은 당연히 종양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같이 수술하는 학자들은 무조건 그 부위에 국소 재발 없이 암을 없앤다, 박멸시킨다가 1번 당연한 과제고요. 두 번째는 소아 연령에서는 성장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성장을 하는 쪽에 수술을 하였다면 반대쪽 다리에 성장을 못하도록 그 성장판을 고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치료 기술도 발달했지만 부모님이나 아이들의 큰 관심사가 또 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은 가급적이면 수술할 때 적어도 1, 2cm, 2, 3cm라도 좀 길게 재건을 해 놓습니다. 아까 기증자뼈를 자를 때도 좀 더 길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인공관절을 할 때도 조금 더 길게 해놔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고 수술하는데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겠지요. 요즘 세계적인 대세는, 모든 치료의 대세는 맞춤형 치료 아니겠습니까? 수술 영역도 바로 맞춤형 치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같이 골 6종 수술하는 의사에서는 골 재건에 있어서 맞춤형 수술이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디자인한 임플란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금속 출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출력물을 환자에 삽입해서 재건하는 그런 맞춤형 수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환자에게 맞는 치료제를 선택해서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정형용품으로 3D 프린팅 임플란트가 식약처에 허가가 났습니다. 3D 프린팅의 기술을 골 6종에서 적용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6종암을 절제하고 완벽하게 종양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사, 수술자가 그 종양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라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수술 전에 촬영한 MRI나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머릿속에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수술 필드 안에서 자를 대고 이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맨눈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절단하고 제거를 하는데요. 3D 프린팅 골 재건이 가능하면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종양 절제 가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절제 가이드를 대고 절제하기 때문에 정확히 6종암 부위를 절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이 조금 남은 뼈에도 이것을 완벽하게 끼운 방식으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3D 프린팅 임플란트를 디자인할 수 있고, 너무 종양의 범위가 길어지면 또 3D 프린팅만으로도 완벽하게 재건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는 인공관절을 호환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남아있는 정상 뼈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의 구상대로, 설계대로 뼈를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3D 프린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은 기존의 레디메이드 인공관절처럼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넣고 나사만 받고 이 정해진 홀에 인대와 근육을 연결하면 끝나기 때문에, 즉 골 재건 타임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수술실에서 출혈 시간도 적고 마취 시간도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요. 또 수술 후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재활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가장 단면한 문제는 수술 후에도 또 항암 치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항암 치료는 세포 독성 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칼을 댄 부위, 더군다나 커다란 인공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염증이나 감염으로 가고 상처가 안 낫는 경우가 많은데, 이 3D 프린팅의 맞춤형 수술로서
그것에 대한 합병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환자에게 편하게 상처 치유를 하면서 기능 회복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의 육종암은 환자, 보호자 그리고 저 같은 의료인이 함께 가야 할 기나긴 여정입니다. 기나긴 여정 동안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한다면 당연히 완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렇고 있습니다. 근골격 종양학자로서 소아 청소년기에 삽입되어 있는 그 인공 구조물을 평생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종암을 진단받은 당시부터 저는 저의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고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생존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생존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찰하고 이끌어줄 수 있고 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